고금소총과 야담. 금빛 까마귀, 백제 의자왕 때입니다. 7척 키의 인물이 준수하며 범하게 뛰어난 보조국사 의각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평소 반야심경을 늘 지송했습니다. 스님이 중국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해의 스님은 밖에서 섬광이 일고 있음을 엿보았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빛일까? 놀란 해의 스님은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창틈으로 엿보았습니다. 저곳은 의각 스님 방이 아닌가? 이때 의각 스님은 방의 단정에 앉아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가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100번 외우고 눈을 떠보니 사방 벽이 뚫린 듯 뜰 밖까지 훤히 보이더군요. 웬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만져보았으나 벽과 창이 모두 달려있어 다시 앉아서 경을 외웠는데 역시 뜰 밖이 보였습니다. 이는 반야의 부사의 한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해의 스님이 일어나 간밤에 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의각 스님은 더 이상 중국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 불법을 널리 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포교의 원력을 세운 의각 스님은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석불상 3053위와 삼존불상을 모시고 지금의 충청도 예산 땅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은 모시고 온 불상을 봉안기 위해 명당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황금빛 까마귀 한 마리가 스님의 머리 위를 맴돌면서 까악까악 울어댔습니다. 올라, 내가 절터를 안내하겠단 말이지. 그래, 내 따라갈 터이니 어서 앞장서거라. 스님의 말귀를 알아차린 듯 까마귀는 서서히 날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까마귀는 덕봉산 기슭에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절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인근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중국에 다녀오신 큰 스님이 우리 마을에 절을 세우고 삼천부를 모신다지요. 우리 마을의 경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작은 힘이지만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법당이 속히 완성되도록 불사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성이 담긴 시주를 의각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떡거머리 총각이 의각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인데 어쩐 일로? 벌써부터 스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시주를 마련치 못해 망설이다 오늘 용기를 내어 이렇게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흙을 파내고 나무를 나르는 등 불사를 돕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고맙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란 시주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오. 나를 만나고 싶고 법당을 세우는 이 현장에 오고 싶은 그 마음엔 벌써 불심이 가득했으니 부끄러워 말게나. 스님, 제게는 몸져 누워 계신 노모님이 계십니다. 이 몸장가도 들지 못하여 변변히 모시지 못하니 불효가 큽니다. 법당이 완성되면 제 모친의 병환이 속히 완쾌되길 부처님께 간곡히 기도 올리려 합니다. 그대의 효심이 그리 장한데 어찌 기도가 성취되지 않았소? 스님은 그 총각에게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토록 일러줬습니다. 종일 일하면서 한 줄씩 외우기 시작한 것인데 어느새 총각은 반야심경을 줄줄 외우게 됐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병안에 차도가 있길 기원했습니다. 법당 낙성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세절로 향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도 그날은 깨끗한 옷으로 몸을 단정히 하고 어머니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얘야, 나 좀 일으켜다오. 나도 법당 낙성식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싶구나. 어머님, 아니 됩니다. 그대로 누워 계세요. 저 혼자 다녀오겠어요. 아니다. 이상스럽게 오늘 아침 몸이 아주 가볍구나. 어머니 청에 못 이겨 아들이 손을 내밀자 총각의 어머니는 언제 아팠느냐는 듯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둥켜 안고 울던 모자는 3월의 햇살을 받으며 낙성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길을 걸어 갈증을 느낀 노파는 법당 옆에 있는 샘물을 마시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들에게 물을 권했습니다. 샘물에서는 전날과 달리 그윽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이를 확인한 스님은 그날 낙성식에서 절 이름을 향천사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덕봉사는 금까마귀가 안내했다 하여 금오산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의각 스님이 처음 배를 댄 곳을 배논이라 불렀고, 스님이 타고 온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 어디선가 한밤중에 은은한 종소리가 들렸다 하여 마을 이름을 종성리라 명했습니다. 또 그 바닷가는 석주포라고 했으며, 황소가 돌부처를 실어 나른 후 바위 옆에서 크게 소리치며 쓰러져 죽었으므로 절 입구의 바위를 고엄바위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향천사 극락전에는 1053위의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임금과 벗이 된 시골 백성. 영남 출신인 조씨란 백성은 배우지 못해 좀 어리석었지만 가식이 없었습니다. 인조는 아직 왕에 오르지 않았을 때 그를 우연히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비를 피하며 그와 장기를 두었습니다. 인조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조씨가 답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한성에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 먼 시골 구석에서 나고 자랐는데 한성의 대궐이 웅장하다는 말을 질리도록 들었죠. 그래서 한번 구경하려 온 겁니다. 인조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직동에 있는 우리 집에 오겠는가? 조씨가 답했습니다. 사직동이 어디입니까? 공이 아주 은근히 나를 정중하게 대하니 방문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다만 누군지 모르니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이에 인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량군의 궁이 어디냐 물으면 사람들이 모두 알려줄 걸세. 조씨가 말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아마도 벼슬을 하는 분 같은데 그 능양군이란 건 좋은 관직입니까? 그러자 인조가 껄껄 웃으며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지난 뒤 조씨가 정말 인조의 집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공의 집이 참으로 좋습니다. 여기가 대궐입니까? 인조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대궐이 아니라 궁이네. 조씨가 물었습니다. 대궐은 궁과 다른 겁니까? 인조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대궐은 주상께서 사시는 곳이고 궁은 그 종친들이 지내는 곳이지. 그러자 조씨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공이 임금님의 종친입니까? 이에 인조는 웃으며 답하지는 않고 물었습니다. 지금 나와 다시 장기를 두면 좋겠군. 어떤가? 조씨가 답했습니다. 다시 장기를 두고 싶으면 내기를 걸고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소를 띤 인조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대는 어떤 내기에 걸고 싶은가? 조씨가 말했습니다. 공께서 이기면 나는 술 한 병을 사서 드리고 내가 이기면 우리 고을 수령 앞으로 된 서찰 하나를 써 주기로 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들은 인조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장기를 두었는데 조씨가 두 판을 내리졌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술을 사오도록 한 뒤 인조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인조는 웃으며 조금 마시더니 곧 조씨가 사는 고을 수령 앞으로 서찰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술을 함께 마시며 생색을 냈습니다. 조씨는 무척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장 내려가면 몇 달 내에 꼭 다시 한성으로 올라와 공께 선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작별한 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는 왕위에 올랐는데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만약 조씨란 자가 다시 찾아오면 내가 임금이 된 사실을 알리지 말고 꼭 능량궁에 머물게 한 뒤 대궐로 몰래 알려라. 몇 달 후 조씨는 정말 해산물을 들고 한성에 올라와 능양궁을 방문해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하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 지내고 계십니다. 조씨가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나와 약속을 했으니 그대는 대감께 얼른 내가 왔다고 전하게. 이에 하인은 혀를 꽉 물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씨가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을 인조에게 알렸습니다. 인조는 곧 사람을 보내 밤중에 좁은 문을 통해 그를 대궐로 들이도록 했습니다. 조씨는 해산물을 들고 하인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편전에 있는 인조가 부르니 조씨가 들어가 절을 하고는 손에 든 해산물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공께서 이걸로 반찬으로 해 드시면 좋겠다 싶어 생각해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인조는 빙그레 웃으며 옆에 있는 내시한테 그것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이내 조 씨가 물었습니다. 공의 집은 지난번 궁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더 좋은 벼슬을 얻게 되어 이렇게 된 겁니까? 이에 인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근데 자네의 소원은 무엇인가? 조 씨가 답했습니다. 제 소원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제가 사는 고을에 박충이란 자가 있는데 나라에서 내린 충이라는 칭호가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인조는 곧 조 씨에게 능양궁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한 뒤 유사에게 도포와 관모를 만들라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에게 특별히 충의 벼슬을 내린 뒤 임금한테 가서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 씨 즉 조충이는 대궐 문 밖에 이르렀지만 황송하고 위축되어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만날 쯤 되어서는 고꾸라지는 실수를 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인조가 조충이를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는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 임금의 자리 앞에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그의 등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습니다. 인조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이에 머리를 들어 임금의 얼굴을 쳐다본 조충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벌떡 일어나 펄쩍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습니까? 인조는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너무 놀라 그를 불경죄로 큰 벌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는 내가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부터 알던 예법이다. 시골에 사는 순박한 백성인데 무얼 탓하겠는가? 이후 조충이는 인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인조는 그에게 특별히 언양의 현감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조충이는 출세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하의 허물을 현명하게 덮은 임금, 성종 때의 삼계당 신종호는 좋은 풍채와 잘생긴 용모에 성품까지 착했습니다. 일찍이 그는 3차례 치른 과거에서 모두 장원으로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도 스스로 과거에 3번 장원했다는 뜻의 삼계당으로 붙였습니다. 언젠가 신종호가 명기 상림춘의 집을 지나가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흥겨운 길과 어귀에는 수양버들이 비켜 서 있으니 늦게나마 찾아온 바람과 햇빛은 푸르게 바뀌었네. 열두 폭 늘어진 비단발 아래 그대는 구슬 같으니 젊은 벼슬아치가 시를 읊으며 말을 타고 지나가네. 이 시는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흥겹게 읊어졌습니다. 성종이 신종호를 특별히 독서당으로 뽑아 물제 손수녀가 매개 조이와 함께 책 읽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영광스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눈이 내려 쌓인 뒤 날이 개이자 별과 달이 뜰에 가득한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성종이 내시 한 명을 데리고 홍문관에 행차를 했습니다. 그날은 조이가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책 읽는 소리가 방 문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성종이 창틈으로 몰래 방안을 들여다봤는데 조이는 의관을 말끔히 차려입고 책상 앞에 똑바로 앉아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흡족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 순간 어느 궁녀 하나가 뒷문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책상 한편에 앉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조이는 못 본 척하며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 책을 덮고 물었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 궁녀가 틀림없군. 근데 어찌 이런 늦은 밤에 여기에 왔는가? 이에 궁녀가 답했습니다. 언제나 발틈새로 선비님의 멋진 풍채를 보며 흠모해 오다 그만 염치불구하고 방 안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조이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대궐 안의 법도가 아주 엄하고 남의 눈도 많은데 만약 이를 아는 자가 생기면 그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얼른 물러나가게. 이에 궁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선비님이 저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러고서 품 안에서 단도를 꺼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이는 허둥지둥 칼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 마음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제발 이런 허튼 행동은 하지 말거라. 이후 두 사람은 촛불을 끈 뒤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성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을 목격했는데 너무 놀라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알까 싶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던 단비털 가죽 옷을 벗어 내시에게 주며 두 사람이 깊이 잠들었는지 살핀 뒤 몰래 방 안에 들어가 그 위에 덮어주고 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조이가 얼핏 꿈인지 생시인지 이상한 향내가 온 방 안에 홀연히 가득한 느낌이 들기에 벌떡 일어나 촛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단비털 가죽 옷이 자신의 몸에 덮여 있지 않은가. 놀란 조이는 성구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올려 죽여달라는 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비밀리에 내시를 보내 조이를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때 상황은 오로지 나만 알고 있다. 너는 죄가 없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되 처분은 있을 테니 기다리도록 하라. 성종의 그 말에 조이는 감히 자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독서당에서 공부하는 젊은 대관 한 명이 황급히 성종을 만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이가 홍문관원임에도 엄한 대궐 안에서 밤에 사사로이 궁녀를 안고 침실에 들었습니다. 부디 나라의 법도를 얼른 바로 잡으십시오. 성종이 놀라 누군지 보니 신종호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일을 아느냐? 이에 신종호가 답했습니다. 마침 제가 예문관에서 당직을 서며 책을 읽다가 의문나는 게 있어 조이한테 물어보려고 늦은 밤 홍문관에 갔습니다. 그때 궁녀가 뒷문으로 나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감히 사사로운 마음으로 공무를 해쳐선 안 되기에 이렇게 황급히 만나 뵙고 아뢰는 겁니다. 성종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느냐? 신종호가 답했습니다. 저만 혼자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이는 조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 굳이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거라. 내가 들으니 평안도 지방은 원래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더구나. 그래서 관찰사나 수령들은 백성의 어려움은 도울 생각은 않고 그저 노래와 음악만 즐긴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특별히 어사로 지명할 테니 당장 여러 지방을 두루다니며 탐욕오리들을 벌하고 백성들의 숨은 고민거리를 잘 살펴 원하는 게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에 신종호가 머리를 조아리며 명을 받든 뒤 물러나려고 하자 성종이 다시 분부했습니다. 평안도 지방은 절세미인들이 많다. 그러니 이번 길에 꼭 조심하도록 하거라. 엎드린 신종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물러나왔습니다. 이후 그는 어명을 띠고 여러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생들은 자기 곁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한편 성종은 남몰래 평양 감사한테 사람을 보내 명했습니다. 이번에 가는 어사에게 꼭 기생들을 붙여 잠자리를 하게 하라. 평양 감사는 성종의 명을 받들어 비밀리에 어사가 지나가는 고을마다 그 어명을 전했습니다. 그 공문이 성천에 전달되자 성천 부사는 모든 기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사와 잠자리를 한 사람은 마땅히 후한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기생들은 고개만 숙일 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나이가 16살의 용모가 아리따운 옥매양이란 기생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천 부사가 물었습니다. 내게 어떤 묘책이라도 있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느냐? 옥매양이 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에 맞춰 적당한 꾀를 낼 생각입니다. 이에 성천 부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무렵 신종호가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속사정을 두루 살피며 공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 모두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성천에 도착한 신종호는 객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한 여인의 통곡하는 소리가 너무 절절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처절했는데 날이 밝을 쯤 되어서야 비로소 그쳤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다시 또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신종호가 통곡 소리를 주의 깊이 들어보니 동쪽 담장 밖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신종호가 향교에서 심부름 일을 하는 공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통곡하는 소리냐? 공생이 답했습니다. 이웃 동네 과부인데 16살의 용모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 과부는 스스로 재주와 용모가 자신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시집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답니다.
근데 지난해 봄 비로소 어느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을 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병을 앓고 죽었습니다. 이후 매일 밤마다 우는데 그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와서 아무리 뭐라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이런 지가 한 해가 됐답니다. 그 부모는 더 이상 그런 꼴을 볼 수 없다며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서 지금은 그 과부 혼자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신종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과부가 만약 밤새 애절히 울다 죽게 된다면 평안한 분위기를 망치고 우울해질 수 있을 텐데. 그래, 내가 직접 만나 울음을 꼭 그치게 하겠다. 그렇게 신종호는 이내 걸어나가 동쪽 담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허물어진 부분으로 넘어가 그 집까지 다다랐습니다. 과연 고운 여인 하나가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채 머리를 난간에 기대고 달을 올려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여인은 신종호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보지 못한 척하며 계속 슬피 울다 슬쩍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누구신데 이런 깊은 밤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신종호가 답했습니다. 나는 어사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어사께서는 여색을 멀리해 옆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담장을 넘어와 저 같은 과부를 품으려 하십니까? 신종호가 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오. 그대에게 울지 말라고 직접 만나 타이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요. 그대가 죽은 지아비를 위해 정절을 지킨다면 그 상황을 살펴 분명히 연려문을 세울 수 있게 내가 힘쓰겠소.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삼종지위의 도리를 어기지 않게 마땅히 부모와 함께 살면서 몸을 정결히 하며 늙는 게 옳은 거요. 이런 태평성대에 어찌 밤마다 애절하게 통곡하며 위로 하늘의 평안한 기운을 깨려고 하오. 이에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들으니 과연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원래 천한 사람이라 죽은 지아비를 위해 정절을 지킬 수는 없을 듯합니다. 저의 용모와 재주는 남달리 뛰어나지만 평생 소원인 풍류 넘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거였는데 그걸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밤마다 그저 이렇게 슬피 울다 지쳐 쓰러져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에 신종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면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울다 죽겠다고 하는 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만 그치고 밤에 울지 말도록 하오.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굳게 다짐했느니 바꿀 수 없습니다. 신종호가 한동안 생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삼아 나는 어떻겠소? 여인이 답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사께선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선 같습니다. 평범한 남자와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밤에 울지 않으면 내가 그대를 첩으로 삼겠소. 이에 여인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 어린 마음을 받으니 참으로 영광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믿을 수 있게 증표 하나를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어사가 옷소매 안에서 부채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에 기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제가 철석같이 믿기 어렵습니다. 부디 잠자리를 모실 수 있게 허락하시면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듯합니다. 신종호가 말했습니다. 그럴 날이 없지 않을 거요. 하지만 결심한 바가 있어 오늘은 그 뜻을 깰 수 없을 것 같소. 그러자 여인은 일부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어사께서 한밤중에 남몰래 과부 집에 들어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에 당황한 신종호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 마땅히 그대의 말을 들을 테니 큰 소리 좀 내지 마오. 그러고서 신종호는 그 여인과 더불어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생들이 담장 사이로 몰래 상황을 엿보다 끝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초지종을 성천 부사에게 알리고 부사는 다시 평안 감사에게, 평안 감사는 다시 임금 성종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신종호가 어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자 성종은 그를 불러 수령들의 치적과 백성들의 고통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의 벼슬을 특별히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호가 막 물러나려고 하자 성종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 길에 정말 여색에 빠진 적은 없겠지. 이에 신종호는 고개를 숙이며 엎드려 죄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옥매한과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다들은 성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 이름난 젊은 선비들의 멋들어진 풍류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잘못이라 하겠느냐? 예전 조이가 겪은 일도 이와 같으니. 그때 그 자리에 조이도 함께 있었는데 성종은 내시를 시켜 미인 두 사람을 불러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어전에 당도했을 때 보니 바로 지난날 그 궁녀와 옥매향이었습니다. 이윽고 성종은 조이와 신종호 두 학사에게 두 미인을 각각 내어주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 감동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길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종이 나라를 다스린 시절은 참으로 태평스런 세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효종의 죽음을 예견한 명나라 승려. 오래전부터 효종은 명나라가 청나라를 치고 싶어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이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나라 사람 가운데 섭정왕 다이곤과 예친왕 다탁은 재주와 용모, 지략을 갖췄지만 이젠 이 세상에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지. 만약 정예 병력 10만을 이끌고 직접 사내관으로 쳐들어가면 명나라 측에서도 어찌 의병을 일으키자며 도와줄 사람이 없겠느냐? 우리 조선은 비록 작지만 인재가 초야에 많이 묻혀 있으니 그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 널리 찾아보는 게 좋겠다. 당시 우암 송시열이 선비들의 우두머리로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송혜나 김경여 등 여러 사람과 앞장서서 큰 뜻을 말하며 조용히 조정의 중요한 정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초야에 숨어 살던 선비들이 활발하게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촌신마는 능히 도원수가 될 만하고 반계 유영원은 능히 올량사가 될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땐 명나라의 사람을 잘 볼 뿐 아니라 지략도 겸비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갑신년 이후 도망쳐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벌 계획을 서서히 세워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승려와 함께 국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송시열과 신만의 이름을 한번 듣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기호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시열과 주막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송시열은 그 승려를 보고 의아해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승려가 답했습니다. 불도를 닦기 위해 다니고 있으니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러자 송시열이 말했습니다. 여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데가 못 됩니다. 저희 집이 회덕에 있으니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승려가 답했습니다. 공께서 베푼 인정에 감사드립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작별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는 함께 온 다른 승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시열은 한번 보고 능히 나를 알아보니 정말 재상이 될 만한 자 같네. 이후 승려는 진천으로 가던 길을 돌려 신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 문 밖에 도착하자 음식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마침 누워서 병법서를 읽던 신만이 그를 발견하고는 급히 뜰로 내려와 손을 부여잡고 마루로 이끌어 올라와 물었습니다. 스님은 구걸할 분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승려가 말했습니다. 구름이 떠도는 곳을 따라다니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묻는데 공이 보는 책은 어떤 겁니까? 신만이 답했습니다. 그냥 병법서일 뿐입니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병법서에는 대략 설명만 되어 있을 뿐이죠. 진짜 병법은 결국 자신의 지략에 달려 있으니 읽는다고 큰 도움은 없을 텐데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신만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자기 집에 머물며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승려는 이를 사양하고 훌쩍 문 밖으로 나오더니 동행하는 승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 알고 있는 게 참으로 장수감이네. 조선의 장수와 재상이 될 이런 인재가 있는데 과연 임금이 어떻게 알지 궁금하군. 때마침 효종이 교화의 장릉으로 행차를 하는 중이었는데 길을 가던 그 승려가 임금의 얼굴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자 계속 흐느끼며 슬퍼하는 것이 아닌가. 동행하는 승려가 이유를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길에서 임금의 관상을 보니 정말 영웅옥을 같은 훌륭한 사람이네.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가 머지않았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것 같군. 이후 그 승려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몇 개월쯤 지났을까 턱에 난 종기 때문에 효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때문에 북벌 계획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 일찍이 심양에서 돌아오다 이런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용맹한 10만 장병을 얻어 가을바람 불 때 구련성을 쳐부수고 큰 소리치며 청교자를 짓밟은 뒤 노래하고 춤추며 한성을 돌아올까. 원수를 갚기 위해 갖은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와신상담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참으로 애석합니다. 북벌 계획을 통해 그의 뛰어난 계략과 웅대한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중에 죽은 것을 보면 이는 하늘의 뜻인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